예, 실기 시험 준비물과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신분증하고 수험표 이거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하고 다른 게 필기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지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계산 자체는 이렇게 수기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져가시되 단 그 자체 그 메모리 기능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메모리 기능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부정 그 도구라고 해가지고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연필은 잘 지워지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지에 이렇게 할 때 바로 볼펜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연필로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서 확실하면은 볼펜으로 이제 알아보기 쉽게 기재를 하고 나면은 그 연필 자국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워야 됩니다. 흔적 없이. 그래서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연필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볍게 지워지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우려면 지우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지우개가 이 필기시험은 문제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실기에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울 때 지우개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답안지가 찢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볼펜이라 해야 됩니다. 다른 색깔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애기 볼펜에 우리가 볼펜 똥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게 안 묻어 나오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혹시 또 쓰다 보면은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휴지 같은 걸 가져가서 중간중간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우개로 지울 때 이것하고 같이 해서 시험지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자를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는 웬 용도로 쓰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정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펜을.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저분하게 뭐 수정펜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선명하게 자로 두 줄 이렇게 딱 그어주면 반듯하게 그어주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참고로 시계도 필요합니다. 시계도 뭐 이런 정도 그 준비물을 꼭 기억하셔서 가져가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마음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뭐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시험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3일 전부터 이렇게 하면 그 시간 그 기억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은 낮에 치는데 밤에 하는 것과 평소에 시험의 그 시간대와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이 시간 효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요. 자, 이번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 이게 중요하죠. 필기는 시간이 남아 봅니다. 그러나 실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 18문제 내지 많을 때는 21문제가 출제되는데 시간은 150분입니다. 150분. 150분. 즉 2시간 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 때에 따라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2시간 반 가지고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지 받으면은 첫째, 아는 것부터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요. 또한 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보다 뭔가 익숙한 문제, 이런 것을 빨리 이렇게 확실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뭐 한 문제 나올런지 나오긴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런지 몰라도 계산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을 기술할 때 너무 그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심플하게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는 크게 가능하면은 쓰고 정성 들여가지고 표현을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뭔가 채점자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의 이 글씨를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채점 그 효과, 뭐,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후광 효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 뭔가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점수를 긍정적으로 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불필요한 낙서나 기호를 쓰면은 이게 탈락이 됩니다. 부정행위로서. 그래서 연필로 쓴 거를 안 지우거나 문제지 자체에 줄을 긋거나 뭐 아이고 부탁해요 등 이런 거 표시 이거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검정색 볼펜이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부정행위가 됩니다. 또 모르는 문제는 그럴수록 한번 질문을 잘 요약해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의 방향을 알고 여하튼 그 초점에 맞춰서 잘 소수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 점수를 얻게 되거든요. 부분 점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6점짜리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말했지만은 안면 타당도라고 하죠. 우리가 타당도에서 안면적으로 뭔가 봐서 뭔가 그럴듯하게 쓰면은 뭐 3점이든 5점이든 하다못해 1점이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점수가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 전체 18문제 전체 그 묻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뭔가 1번에 대한 힌트가 다른 문제에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에 대한 힌트가 딴 거의 어떤 문항에서 묻는 그 내용에서 뭔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면 차분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말이나 꼬리말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뭐 목표를 물으면은 무슨 상담의 목표는 그 다음에 그 묻는 내용의 끝에 맞춰서 뭐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은 효과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머리말과 꼬리말을 이렇게 최대한 전으로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은 어때요? 문장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서술형은 2차 실기는 객관식이 아니거든요. 채점자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 복불복이 될 수도 있어요. 후하게 주는 채점관이 만약에 내 답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장형 답안이 아닌 항상 뭔가 문제를 보고 어떤 드라마형 사고를 이렇게 그려보고 뭔가 감상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흐름이 뭔가 순서가 드라마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쪽이 좀 좋습니다.
특히 모르는 문제일수록 후광 효과와 초두 효과를 활용을 하는 게 좋죠. 후광 효과는 처음에 1, 2, 3번 문제를 또렷하게 쓰거나 확실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 뒤에 문제지도 후하게 채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네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뭔가 자신감 있게 쓰면은 3, 4번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냐면 득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두 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 특히 이런 것은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 답안이 있겠죠. 예. 순서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순서가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도 비교적 확실한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좀 더 효과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아는 것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를 풀 때 좀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도 하고 명상을 이렇게 차분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가 들었던 것 중에서, 아는 것 중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솔솔 뭔가 실마리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가능한 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뭔가 연필로 이렇게 한번 희미하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볼펜으로 쓴 것을 고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두 줄로 반듯하게 긋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뒤에 내용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지우고 여기서부터 써나가면 되고, 이 내용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끼운 표시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우개 사용 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시험지가 찢어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완성할 때까지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필기는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러나 실기는 2시간 30분을 다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완성 후에는 한 2번 정도 문제와 답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만점 맞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선택한 문제만 보더라도 일단 확실하게는 50점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또 더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소수를 잘 쓰면 10점, 20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얻으면 되니까 만점 맞을 생각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아는 데까지 쓰는 게 좋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취급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4가지. 이렇지만 이 질문 방법은 내담자와의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의사항을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그러면은 바로 머릿결과 끝말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상담 목표라고 했으니까 상담 목표 또는 상담 목표 설정은, 여기다 설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일로 해도 되고 괄호를 안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015년도 2차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이해시험에, 그러나 이거는 워낙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구실 원량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필기 강의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입니다. 이건 바로 지난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만은 참고로 보시면은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어쩌면은 이것은 이런 것들이 소설입니다. 소설요. 언어적 행동은 말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담의 기초그 기법할 때 반역을 한다든가 재진술을 한다든가 칭찬을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것이죠. 뭐 칭찬해도 되고 격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긍정적인 표현을 해준다. 꼭 이렇게 쓰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무거나 이렇게 기재 세 가지 하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뭐 10가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은 미소, 몸짓을 한다든가 눈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거리를 적당히 다가간다든가 그 다음에 눈을 부담되지 않게 상대방의 눈을 본다든가 이런 게 눈맞춤 나왔죠. 아니면 가볍게 뭐 손을 잡아준다든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암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설을 쓰시면 됩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씩 쓰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목만 쓰면 됩니다. 설명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게 어떤 건가, 뭐 실현 가능 이런 것을 굳이 서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이. 물론 여기에서 양립에서는 내담자 원하는 것과 상담자의 기술 또는 상담자의 능력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불안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합니다. 쓰시오라고 할 때는 우리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신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신도 우리가 익혔는데 그냥 쓰시오라고 하면 현실적 불안, 신경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그러나 쓰고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점수가 달라집니다. 쓰시오 하면은 제목만 쓰는 거는 보통은 3점 줍니다. 그리고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보통 6점으로 점수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즉 우리가 에고가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고 위에 뭐가 있나요? 슈퍼에고, 초자가 있죠. 슈퍼에고가 있고 이 에고, 현실 자아는 결국 현실하고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에고가 현실을 느껴서 느끼는 그 갈등으로 인한 거. 여하튼 에고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뭐 자각을 한다든가 뭐 갈등을 한다든가 그로 인한다라든가 그거는 말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에고와 현실이 들어가면 되겠죠. 신경정적 불안은 요번에는 요거하고 충동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은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원래 이 에고가 누르고 있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고
아니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은 막 그냥 에고와 본능 간의 갈등에 의한 불안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까지 다 꼭 암기해서 이대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 불안은 바로 슈퍼에고와 초자아 해도 되고요. 이거와 본능 간의 갈등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에고를 우리가 도덕적 자아라고도 하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좀 질이 가장 좋은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양심이나 도덕률에 위배되는 현실적 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양심에 위배되는 이런 죄의식이나 불안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다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구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은 그러나 뭔가 바쁜 일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떤 현행법적으로는 뭔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양심이나 도덕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의식이나 또 그로 인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필기시험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프로이드 방어 기제의 의미와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이렇습니다. 설명이 돼 있죠. 질문 내용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대로 방어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 눈에 모기가 막 앵그리면서 눈 속으로 들어올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지금 모기가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네. 이게 들어오면 내 눈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손아 움직여라 해서 이렇게 의식을 해서 모기를 이렇게 쫓아냅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이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어하는 기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 방어 도구. 이것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방어 기제인데, 우리 그 정신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그 방어하는 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려면 이거 20가지도 넘어요. 다 필요 없고, 보통, 종류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쓰시오라고 하면서 또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이거는 쓰시오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5가지인데, 자, 여기에 그 힌트는 뭡니까? 방어죠.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잘하면, 전투 대성했네. 이렇게 나오겠죠. 예, 방어. 그래서, 전투 대성. 요게 5가지의 그 키워드가 됩니다. 방어를 잘 했다. 전투 대성, 하는 것은 이제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은 그냥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뭔가 괴로운 거나 수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 얼굴이 또 화끈해서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아예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방어 기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 전치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은 상사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어때요? 그 마음을 부하 직원이나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터집을 잡아 화풀이를 하는, 어때요? 상사한테 야단 맞았으면 정답은 상사한테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상사한테 못하고 그럼 다치니까. 그러나 대신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하는, 어때요? 그 화풀이의 대상이 바뀌죠. 이런 것을 전의, 전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투사는 말이죠.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탓이에요. 우리가 보면 자기가 화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화난 게 어때요? 뭔가 양심적으로 보면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불화를 상대방이, 그러니까 남 탓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기제 중에서는 어제 합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승화입니다. 대전 두 성부 중에서. 이건 뭐냐면 정서적 긴장이나 원시적 에너지의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어 기제죠. 예를 들어서 폭력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죠, 인생이. 그래서 그것을 권투를 통해 운동 선수가 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것은 이제 승화입니다. 우리가 상담에서 이렇게 승화를 잘해주면 이제 좋겠죠. 뭐 좀 과장해서 표시하려고 하면은, 뭔가 칼로서 남을 상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 안 좋죠. 근데 이런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되면은, 어때요? 수술할 때 칼을 쓰죠. 이렇게 이제 승화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육점을 한다. 이렇게 해도 칼을 쓰겠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감당이 어려운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아예 부정을 해버립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때에 따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어 기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전투 성부 이렇게 나옵니다만 또 대치도 있습니다. 뻥 대신 닭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합리화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정당화하는 게 바로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포도는 먹고 싶은데 높아서 못 먹고, 높아서 못 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인지하기 싫어서 뭐라고 합니까? 저 포도는 쓰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일단 정리. 예, 이번에는 보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딘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을 쓰시오도 나오고, 아니면 변별 진단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나왔다시피 심리적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디는 필기를 할 때 그림을 생각이 나죠. 정선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선문에 의자를 매달고 보딘이 운동을 하고 있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명소리, 즉 맹비소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보디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탐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으로 변장을 하죠. 그 탐정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상담 이론에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문제 유형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담을 그 기법을 활용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딘의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데,
알다시피 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으니까 이 문제하고 우리가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의자 정선문이죠. 근데 의자 정선문인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요. 원인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하니까 이거 다섯 가지인데 왜 네 가지냐? 여기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쓰면 되고요. 네 가지 쓰라 했는데 그 밑에 또 하나 다섯 가지 나는 안다고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네 가지 쓰면 돼요. 세 가지 쓰라면 세 가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시오 하면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점수의 배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문제가 제일 비중이 큰 게 때에 따라 7점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뭐 2점, 3점, 4점, 5점, 6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문제지에 점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은 오딘 이미지를 하면 의자 정수문이죠. 간략히 뭐 우리가 요거 필기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그냥 의존성은 그냥 의자 정수문 해가지고 다섯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면은 이게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에 대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명하게. 물론 이렇게 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런 거는 잘 생각해서 뭔가 쓴다고 썼는데 이거하고 상충되는 이런 표현 이건 뭡니까? 안면 타당도가 안 맞죠. 안면 타당도가 일치하는 내에서 이렇게 선수를 해주면은 채점자가 어때요? 요 두 가지를 잘 쓰면 또 밑에 거에 대한 무슨 효과, 후광 효과 또는 초두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적 갈등해도 되고 뭐 자아 갈등해도 됩니다. 요거는 자신의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은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갈등.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직업 결정 잘 못하겠죠. 정보의 부족입니다. 이거는 요새 같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고딩이 한 50년 전에 이론이다 보니까 왜? 요새 같으면 인터넷이 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직업 정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직업 정보 이렇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경제적 궁핍과 교육 기회가 어떻습니까? 정보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새 시대하고는 좀 뒤떨어졌지만은 그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이런 건 필요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좀 점수 받기가 곤란합니다. 선택의 불안. 자, 여기서 선택의 불안은 우리가 그냥 선택의 불안이 아니고 뭡니까? 자신과 타인 이걸 뭐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과 이렇게 우리가 교재 원래 교재 필기 때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려우면 자신과 타인이나 사회적 요구 간의 충돌로 불안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의식한 갈등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의대를 졸업했는데 어때요? 그러면은 집안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교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사귀는 애인도 그렇고 어때요? 수입 좋은 의사가 되리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수기 판매원을 하겠다라고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본인은 좋아서 하고 싶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가 워낙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못해서 생기는 이 충돌입니다. 이 불안을 우리가 선택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데 좋고, 지금 제일 좋은 게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들으면 쏙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없으면 뭡니까? 에, 내담자가 왔는데 상담자가 들어보니까 적성도 맞고 흥미도 맞고 선택을 잘 했어요. 그런데 왜 상담실이 왜 왔겠습니까? 선택했는데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확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상담사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선택을 잘했네요.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 5가지가 본인이 실제 직업 상담을 하면서 찾아오는 내담자를 분류를 이렇게 하니까 이래 5개 되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 절대적 정답이라고 하면은 우리 참 뒤에 다른 사람들의 이 변별 유형, 문제 유형 이걸 공부 안 해도 되겠지만도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마다 그 이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래 조금 시간을 익숙하도록 이직거도 보고 이직거도 보고 구경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보딩께 또 하나 또 나왔죠. 이번에 상담 과정 또는 절차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거의 준 단골 손님, 예, 아주 막강합니다. 보딩의 상담 절차를 그냥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실 때는 요렇게 쓰면 됩니다.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뭐 탐색과 계약 설정 단계는 뭐 정신역동이니까 이론가니까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계약을 하니까 어디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뭘 합니까? 상담의 구조화를 해야 되죠. 구조화 및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중개한 결정 단계 또는 핵심 결정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직장이 성격에 맞는 직장이 있고 성격에 맞지 않는 직장 이런 2가지 유형으로 달라지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할 때 자, 이 직장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내 성격하고 안 맞다. 또 한 사람은 이 직장이 내 성격하고 맞다. 성격.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추가 상담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문제예요. 자, 성격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 이게 바로 결정 단계인 거예요. 뭐냐면은 직장이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격을 바꿔야 되겠고 내 성격 바꾸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바꿔야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택할지 아니면 내 다른 직업을 택할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뭐 나는 성격 바꾸기 싫다. 내 성격에 맞는 직장을 찾겠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이 직장 다녀야 되겠어. 근데 성격은 안 맞아. 아 그러면은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성격을 바꿔야 되겠죠. 성격을. 그럼 성격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격 바꾸는 게 쉽나요? 아주 어렵습니다. 내 성격, 여러분들 성격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격 바꿔야지 한다고 바꿔집니까? 천만에죠. 그러려면 정말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직업에 맞게, 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격을 바꿔야 되니까 자신의 성격, 욕구, 흥미 등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끔 상담사가 도와줘야 되겠죠. 상담사가 이거 바꿔라, 그냥 네 성격을 바꿔라,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상담자의 자세에서 선택을 해주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인생을 상담사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까? 못 지죠. 그래서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이렇게 이 세 단계에 대해 가지고 뭐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런 그 키워드라든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쓸 거 아닙니까? 소설을 쓰죠. 이해가 안 되는 소설 쓰면 이거 뭐 완전히 코미디가 됩니다. 코미디는 곤란해요. 자, 이번에 아까 보니까 보딘의 변별 유형이 나왔죠. 내담자 유형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의자왕 정선문. 그 다음에 과정이 탐중변으로 나왔죠. 탐중변.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있죠. 기법은 뭡니까? 비명소리가 난다 했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명소가 아니고 뭡니까? 명비소라고 했습니다. 명비소. 근데 여기 비었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상담 기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나온다 이렇게 장담 못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명비소 요게 뭡니까? 요게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됩니다. 키워드의 그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 명료하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왔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 문제가 뭔가를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주는 겁니다. 요약을 해 줘야 뭐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비교는 요약해 주되 이걸 그 자체만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 항상 크다 적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상대적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다른 사례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 볼 때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네. 뭐 방법이 있는 것 같네. 이건 유사성이나 차이점.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해줬는데 이제 보통 그래요.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그게 맞네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근데 또 한쪽 구석에는 그게 아닌데 하는 이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확인해서 어떤 논리적으로라든가 이걸 알고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소망과 방어책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은 첫 번째는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 듣는데 힘들죠. 그래서 또 다음 과목 다른 또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